돈 싸들고 와도 소용없으니 제발 돌아가십시오. 전 세계 조선소들이 일감이 없어 문을 닫네 만에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유독 대한민국의 도크만은 향후 10년치 예약이 단 1초 만에 솔드아웃되며 전 세계 안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60조 원이라는 판돈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잠수함 팔고 싶으면 현대차 공장부터 내놔라며 아나무인 격으로 갑질하던 캐나다. 그 오만했던 나라가 지금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친 채 한국 조선소 문턱이 닳도록 사정하며 제발 번호표 한 장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담긴 한국의 일정표 한 줄을 따내기 위해 전 세계가 피 튀기는 순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소름 돋는 실체. 정치적 계산기나 두드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유럽 해전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소름 돋는 반전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캐나다 정부에게 한국은 그저 돈 많은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지면 한국이 뭐든 다 내놓을 줄 알았죠. 우리는 갑이었고 한국은 우리 처분만 기다리는 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오타와 회의실의 공기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로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자 당시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리 기준에 훨씬 앞서 있던 독일의 TKMS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손에 쥐고 한국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너희가 아니어도 독일이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의 추가 투자까지 약속하며 우리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너희 한국은 대체 뭘 더 내놓을 거냐며 우리는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우리 땅에 지으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던졌죠. 한국이 안달이 나서 더 많은 기술과 자본을 바치기를 바랐고 결국 우리 발등에 입을 맞추며 항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비웃으며 즐겼던 그 오만한 게임. 하지만 우리가 그 게임에 취해 있던 단 2주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독일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어 한국을 무시하던 우리 캐나다가 왜 지금은 한국 조선소 문 밖에서 번호표를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저는 이안 맥켈런입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지휘관으로 22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나토 해양안보자문을 맡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오만하게 다른 나라를 짓밟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끝까지 과소평가했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오타와 회의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수표를 손에 쥔 채 우리는 세상이 우리 발밑에서 춤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교체 사업은 처음부터 군사 사업이 아니었죠. 적어도 정치권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잠수함이 급한 건 해군이었지만 협상을 주도한 건 해군이 아니었죠. 고용 창출, 공장 유치, 지역구 이익, 총선용 홍보 포인트. 정치인들이 원한 건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조건들이 황당했습니다. 잠수함을 사겠다면서 캐나다가 한국에 내민 카드는 군사 장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이었죠. 잠수함을 팔고 싶나? 그럼 자동차 공장도 우리 땅에 지어라.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무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타와의 관료들에게 그 무례함은 곧 힘의 상징이었죠. 한국은 수주가 간절하니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는 마치 이 거대한 쇼의 주인공이었고 한국은 그저 무대 위에 서고 싶어 안달난 조연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한쪽엔 한국, 다른 쪽엔 독일을 세워놓고 누가 더 많이 내놓는지 지켜보는 구조였죠. 돈도 있고 대안도 있고 시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갑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관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할 때 바다 위 우리 군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운용하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미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움직이는 고철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죠. 영국에서 인수한 중고 잠수함. 인수 당시부터 말이 많았고 사고가 났고 정비는 지연됐고 실전 운용 가능 일수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잠수함 안에서 복무했죠. 낡은 금속이 내는 진동, 닫힌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계 냄새, 불규칙하게 울리는 설비 소음. 제가 함교에서 들었던 그 낡은 쇳소리는 기계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었죠. 특히 북극 작전에서 그 불안을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얼음 아래 침묵 속에서 낡은 장비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 감각은 협상 테이블의 서류 더미 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책상 위에서 60조 원의 숫자를 굴리며 여유를 부리는 동안 캐나다의 안보는 매일 조금씩 얼음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죠. 잠수함은 체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교적 수사에 관심이 없죠. 전력 공백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자랑하는 시간표와 바다가 허락하는 시간표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협상가들은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군은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협상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은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 딱 한 줄이었죠. 대부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중동 일이니까요. 캐나다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해상 수송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반드시 방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걸. 아직 협상장엔 그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함을 협상 우위쯤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동맹국들의 은밀한 브리핑, 글로벌 조선 시장의 동향 자료들. 그 수많은 서류 뭉치의 끝에서 자꾸만 낯선 이름 하나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경쟁 입찰자 중 하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름은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를 말했고 누군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납기 준수율을 경고했죠. 그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배를 잘 만드는 조금 운 좋은 신흥국 정도로만 여겼죠. 서방의 전통적인 방산 질서 속에서 자라온 저에게 기준은 언제나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그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여유롭다고 믿던 그 순간부터 모든 자료의 끝에는 같은 이름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밖 세상은 이미 거대한 해일이 되어 한국을 향해 굽이치고 있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갑이라고 믿으며 자동차 공장 타령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잡고 있다고 믿었던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오만했던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계의 중심에서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던 그 찬란하고도 어리석었던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중동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의 불꽃이 튀는 순간 전 세계 안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잇는 좁은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동맥이었죠. 그 동맥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자 사우디와 UAE 같은 산유국들은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석유를 팔아야 나라가 사는데 나갈 길은 막혔고 하늘에선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해협이 흔들리면 유가가 흔들리고 유가가 흔들리면 해상 보험료가 치솟고 보험료가 치솟으면 군사 호위 수요가 폭발합니다.
에너지 안보, 수출입 일정, 국가 재정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였죠. 저는 브리핑 자료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죠. 세계의 바다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은 처음으로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내 집 앞마당을 24시간 대신 지켜주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커질수록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곧 국가의 생존이고 수송로는 곧 체제의 동맥이었죠. 해협 하나가 막히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왕실과 국가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이 지켜주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막을 힘을 가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그 순간부터 중동의 군비 증강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생존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해군력, 방공망, 해상 감시 체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 할 긴급 생존 수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동은 돈이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부족했던 건 자금이 아니었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줄 믿음직한 방패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들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너무 비싸고 정치적 간섭이 심하며 결정적으로 주문하면 5년 뒤에 오겠다는 배짱 영업이었습니다. 내일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5년 뒤에 오겠다니요.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무기는 몇 년씩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에게 그건 거절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그 절박한 틈을 비집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무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바로 지금 당장 찍어내서 배에 실어보낼 수 있는 미친 생산력을 가진 나라였죠. 처음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서방 무기의 저가형 대안쯤으로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호르무즈 위기가 커질수록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만 따질 수 없었고 명성만 볼 수도 없었죠. 실제 성능, 빠른 납기, 패키지 지원, 정치적 유연성, 현지 협력 가능성까지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진짜 무서움은 기술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태도가 달랐죠. 중동 국가들이 원한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 환경에 맞는 맞춤형 대응, 빠른 의사결정, 후속 지원, 일정 준수,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원했죠. 기존 강대국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추라며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현지로 날아가 당신의 전장에 딱 맞는 최적의 해답을 내일까지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고객의 위기를 자기 일처럼 분석하고 함께 움직이는 나라. 한국은 마치 이미 다음 전장을 알고 있는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봤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세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랐죠. 한국은 기회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위기보다 한 발 앞서 완벽한 준비를 끝내놓은 준비된 괴물이었죠.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파장을 계산하느라 늦어집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되자마자 그 파장이 만들어낼 수요를 가장 먼저 현실적인 공급 능력으로 바꿔냈죠. 캐나다는 협상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타와에서 여전히 현대차 공장 타령을 하는 관료들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밑에서 발을 구르며 조건을 얹을 궁리를 할 때 중동의 왕자들은 이미 한국 조선소의 도크 현황과 방산 생산 라인의 빈자리를 체크하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는 협상 조건을 부풀리며 우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쪽에서는 한국을 향한 주문이 생존의 언어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주 불편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 생산 라인이 중동 수요로 먼저 묶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는 그때도 여전히 현대차 공장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방산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가장 빨리,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감각이 형성되면 분위기가 먼저 변하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형성될 때 주문은 걷잡을 수 없이 몰립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아직은 공식 발표보다 현장 반응, 비공개 브리핑, 동맹국 평가 속에서 먼저 퍼지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변화가 가장 위험하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미 늦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중동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방공 체계와 해군력 강화는 따로 움직이지 않죠. 해상 위기가 커지면 해군 현대화 수요가 늘고 해군 현대화는 곧 함정과 잠수함, 정비와 훈련 인프라 확대로 이어집니다. 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선 능력과 방산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에게 세계의 눈이 몰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국 조선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쏟아진다면 한국은 단순히 한두 건 수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대기업을 관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 생각은 처음엔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죠. 호르무즈의 불꽃은 중동만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가를 가려내는 거대한 시험대였고 그 시험지 맨 윗자리에 적힌 이름은 단연 한국이었죠. 우리가 협상 대상으로 보던 나라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미 생존의 답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변수가 아니었죠. 전 세계 안보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상수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타와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결과만 믿죠. 수많은 전쟁과 긴장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카탈로그는 필요 없습니다. 홍보 영상도 필요 없죠. 실제 요격 성공 사례, 실제 작전 운용 데이터, 실제 대응 능력.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얼음 아래 작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장비가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그것만이 생사를 가릅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브리핑 자료가 아니라 결과만이 살아남죠. 그리고 바로 그 결과를 한국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럽의 다양한 방공 시스템들이 수십 년의 신뢰를 쌓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그래봐야 후발주자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실수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류가 있을 거라고, 과장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천궁2는 단순히 작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탐지, 추적, 요격까지 이어지는 다층 방어 과정이 실제 위협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단일 위협이 아니라 복합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재현 가능한 성능이었죠. 그건 스펙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가격에서 찾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쌌고 너무 복잡했고 너무 느렸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충분히 검증된 성능, 빠른 생산과 납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합된 패키지 제공.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었죠.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바로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전까지 중동은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신흥 공급자들. 하지만 천공투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그 단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디가 더 좋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었죠. 누가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한가? 그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정했죠. UAE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입에 만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이건 만족한 고객의 반응이 아닙니다. 조급해진 고객의 반응이었죠. 방산 시장에서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기를 도입한 국가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점진적 확대입니다.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계획보다 빨리 달라, 예정보다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나온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향하는 방향이 한국이라는 사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고. 한국이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과거의 한국 방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정도, 조건도, 때로는 기술까지 맞춰줘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일정, 납기 가능 여부, 우선순위.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중동 국가들이 먼저 요청하고 한국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토하는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상 변화가 아닙니다. 권력의 이동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방 중심의 체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미국이 최고고 유럽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르는 질서. 그게 제가 22년간 몸으로 익힌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현장의 반응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동은 지금 가장 냉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그런 시장에서 한국이 선택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달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의 속도였죠. 기존 방산 강국들이 신뢰를 쌓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에 걸쳐 실적을 쌓고 사고 없이 운용하고 정치적 관계를 다지고 그 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관성이 기존 강국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관성을 정면으로 뚫어버렸습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빠르게 작동하고 빠르게 대응했죠. 신뢰가 천천히 쌓인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신뢰는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으로 이어지죠. 그 연결이 쌓이면 시장은 순식간에 기울어집니다. 저는 그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중동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한 지역에서 검증된 무기는 다른 지역에서 참고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중동처럼 실제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성공은 이론이 아닌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죠. 저는 이미 다음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유럽, 그리고 결국 북미까지. 한국 무기를 검토하는 흐름이 확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증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선택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서의 문제일 뿐이었죠. 누가 먼저 한국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불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캐나다는 결국 늦게 도착한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현대차 공장을 요구하며 여유롭게 뒷짐을 지던 그 캐나다가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엔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소름이 끼쳤죠. 천궁2가 증명한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그리고 그 신뢰는 방공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공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라면 바다도 맡길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사우디가 찾은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해군의 미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양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엔 홍해, 동쪽엔 페르시아만. 두 개의 전혀 다른 바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전략 항로죠. 페르시아만은 석유 수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두 바다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사우디의 경제와 안보는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건 단순한 함정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6,000톤급 호위함급 전력,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체계,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합 전투 역량이었죠. 한마디로 해군 전체를 새로 짜고 싶었던 겁니다. 유럽 업체들은 익숙한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선 전통과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자국의 전략과 일정에 누가 맞춰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성품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조선소 협력, 단계적 건조, 기술 연동, 후속 운용까지 포함한 구조를 제안할 수 있었죠. 사우디가 원한 건 수입이 아니라 자국화였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기술을 익히고 자기 손으로 운용하고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 한국은 그 구조를 함께 설계해 줄 수 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한국은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고객 국가의 전략을 자기 일처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UAE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방공 협력의 성공이 굳어지자 UAE는 한국을 단발성 거래 상대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협력도 가능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죠. 해군 협력, 장기 정비, 후속 기술 연계 가능성까지 넓혀가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동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을 향한 시선이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중동이 생존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면 동남아는 현실 때문에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해 분쟁, 해상 감시, 주변 강대국의 압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처음 잠수함 전력을 도입하려는 나라에게 최상위 서방 장비는 그림의 떡이었죠. 게다가 장비보다 더 어려운 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력 훈련, 정비, 부품 수급, 운용 독트린, 기지 체계까지 모두 처음부터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게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처음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에게도 이미 전력을 키우는 나라에게도 각각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었죠. 한국은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해군 전력의 시작점을 함께 설계해주는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최강 무기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출발선에 맞춰 다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리고 그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였죠. 새 고객을 설득할 때 가장 강력한 논리는 광고가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고 운용해본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시스템을 안착시킨 나라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첫 잠수함 도입국들에게, 전력을 확대하려는 중견 해군들에게 실제 사용국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은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세계는 그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든 건 중동도 동남아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였죠.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을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방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단 하나였죠. 느린 약속이었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실제 배치 가능성. 카탈로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 폴란드는 기존 유럽 공급망의 느림, 정치적 복잡성, 장기 대기 구조에 점점 더 큰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보이기 시작했죠. 폴란드가 추진하던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몇 척을 사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가 앞으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한국과 먼저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건 단순 수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건조 라인의 미래 일정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신호였죠.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크, 숙련 인력, 시험평가, 통합 일정이 모두 맞물려야 하죠. 한 나라가 먼저 들어오면 뒤에 나라들은 돈이 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구조를 가장 빨리 이해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아직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서로 안보 환경도 다르고 예산 구조도 다르고 전략 문화도 전혀 다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홍보의 성과도 아니었죠. 세계 각국이 자기 조건으로 냉정하게 계산한 끝에 각기 다른 이유로 같은 답을 내기 시작한 현상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유행은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가 동시에 한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건 추세가 아니라 질서의 이동이죠. 사우디는 해군 전력을 보며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UAE는 이미 신뢰를 구축한 상태였죠. 필리핀은 현실적인 첫 잠수함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사용국이었죠. 폴란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죠. 이 나라들이 먼저 움직이면 캐나다는 나중에 순번을 물어봐야 할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협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처럼 느껴졌죠. 이제 문제는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내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한국의 시간을 확보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번표의 맨 앞자리를 누군가는 이미 노리고 있었죠. 이제 방산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느냐는 기술 경쟁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누가 먼저 한국의 도크를 차지하느냐는 처절한 순번 전쟁의 시작이었죠. 한국 조선소의 일정표를 처음 확인했을 때의 전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잠수함은 마트에서 집어오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설계, 블록 제작, 도크 투입, 장비 통합, 시험평가, 승조원 훈련까지 모든 것이 길고 무겁게 이어지죠. 도크는 한정되어 있고 한 척의 일정이 밀리면 뒤에 있는 모든 고객의 일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방산 시장은 성능표보다 달력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죠. 전 세계 국가들의 생존 순서가 그 빈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계약은 무기를 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골든 티켓을 확보하는 행위였죠. 그 급박한 흐름 속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한 나라로 쏠렸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채 생존이 일상이 된 나라, 폴란드였죠.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이었죠. 위협을 늦추고 상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깊은 억제력. 폴란드에게 잠수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느리게 움직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삼각구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그리고 한국. 특히 스웨덴이 아주 영리하고 세련된 패를 꺼내들었죠. 4부의 A-26 잠수함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논리는 달콤했습니다. 발트해는 얕으니 덩치 큰 한국산보다 우리 중형 잠수함이 딱이다. 폴란드 앞바다인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 정도로 매우 얕죠.
A-26은 애초에 그 얕은 발트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상대하도록 설계된 2000톤급 중형 잠수함이었습니다. 연안 매복과 근해 작전에 특화된 설계였죠. 거기다 3배를 건조하는 동안 폴란드 해군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고 잠수함을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패키지까지 얹었습니다. 당장 바다가 급한 폴란드 입장에서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심지어 같은 EU 식구끼리 돕자는 정치적 명분까지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까지 한국산 무기를 쓸어 담으면서 유럽 방산 업계로부터 왜 유럽 무기는 안 쓰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던 터라 스웨덴의 이 정치적 카드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제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바다는 유럽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스웨덴이 자랑하던 그 유연한 설계와 단계적 완성이라는 말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대지 타격 미사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를 끝장낼 발톱들이 처음부터 갖춰진 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단계적으로 채워넣겠다는 식이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칼날 없는 칼이었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정작 적을 찌를 힘은 나중에 고민하자는 소리였죠. 수직 발사관이 없는 잠수함, 대지 타격 능력이 빠진 잠수함이 과연 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숨어있는 잠수함과 숨어있다가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은 억제력의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본질이 처음부터 빠져 있다면 아무리 선체가 정교하고 설계가 영리해도 전장에서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죠. 바다 밑에서는 추후 탑재보다 지금 발사 가능이 훨씬 무겁습니다. 전력은 필요한 순간에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제안서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장보고 3. 한국은 처음부터 완성된 전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앱 깔 듯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수직 발사관을 박아넣고 지금 당장 적의 심장을 도려낼 대지 타격 능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그것도 모자라 폴란드를 유럽 방산의 허브로 만들어줄 정비창과 기술까지 패키지로 묶어주겠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의 국격 자체를 바꿔주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죠. 잠수함, 무장체계, 정비 시스템, 교육훈련, 현지 산업협력, 기술 이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배를 파는 게 아니었죠. 폴란드의 군수 생태계와 방산 산업 구조, 기술 자립 기반까지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완벽한 한국의 제안을 쥐고 스웨덴과 밀당을 하며 몸값을 올리려 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죠. 스웨덴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기술 이전과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리함이 점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치가 안보를 잠식하는 순간 선택은 흐려지기 마련이니까요. 전력을 고를 때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당장 바다 밑에서 살아남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죠. 그런데 그 판단 위에 정치적 계산이 한 겹 덮이기 시작하면 선택은 흐려지고 그 흐려진 선택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로 돌아옵니다. 스웨덴이 유연함이라는 수사로 시간을 끌 때 한국은 완성이라는 결과물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경쟁자들의 한계가 오히려 한국의 강함을 대신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단계적 완성을 말할수록 한국의 즉시 전력화는 더 강하게 빛났고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수록 한국의 직선적인 제안은 더 대담하게 느껴졌죠. 진짜 강자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못 만드는 자들의 변명이 길어질수록 다 만들어 놓은 자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법이니까요. 캐나다 역시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럽 1인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폴란드와 스웨덴의 구도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캐나다 내부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완성된 해답을 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덜 불편한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현대차 공장을 요구하며 조건이나 얹으려던 우리가 정작 나라를 지킬 진짜 무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캐나다의 불안은 두 겹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할까봐, 그리고 늦을까봐. 선택을 오래 고민할수록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정치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커지죠. 이 구조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폴란드의 흔들림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캐나다가 마주할 악몽의 예고편이었고 동시에 결국 답은 한국뿐이라는 거대한 결론으로 향하는 이정표였죠.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금 완성된 전력을 내놓고 있는가의 문제였죠. 폴란드는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고 캐나다는 그 장면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차례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걸. 정 안 되면 독일이 있다. 오타와의 협상가들은 늘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방패처럼 그 이름을 꺼내들었죠. 한국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캐나다가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 유럽 잠수함 강국의 자존심이자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이름이었죠. 캐나다 입장에선 체면도 지켜주고 정치적 명분도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때도 협상 조건을 높일 때도 독일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든든한 뒷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때 시작된다는 걸. 독일은 분명 뛰어난 나라입니다. TKMS의 잠수함 설계 역량,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적, 유럽 방산의 중심축으로서의 권위. 그 모든 것이 실제했죠. 누구도 그 전통을 쉽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게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는 데 있었죠. 전 세계가 원하는 건 박물관에 앉아있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실전 투입이 가능한 확실한 생산 일정이었죠. 국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동력이었습니다. 빠른 결단, 확실한 납기, 산업 파트너 간 유기적 협조. 그런데 독일은 그 모든 면에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절차는 길었고 정치적 고려는 많았고 기업 이해관계는 따로 움직였으며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식의 관성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독일이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안보 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타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잠깐, 폭스바겐이 잠수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억하십니까? 캐나다가 한국에게 현대차 공장을 요구했던 것처럼 독일도 비슷한 패키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수함을 사면 폭스바겐에 추가 투자를 얹어주겠다는 산업 연계 카드였죠. 단순 조달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키지 경쟁이었습니다. 잠수함과 자동차 공장을 하나로 묶은 거대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패키지를 떠받쳐야 할 핵심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실적 악화와 생존 위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을 사면 자동차 공장을 얹어주겠다던 독일식 패키지 전략 전체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망 선고였죠. 국가의 체면보다 기업의 생존이 급해진 상황에서 독일이 약속했던 화려한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생존 앞에서는 애국도, 체면도, 수주전도 모두 뒷순위가 되는 법이죠. 독일은 캐나다의 가능성을 연출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능성을 실행할 동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독일이 약속한 건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언제 도착하는가? 어떤 구성으로 들어오는가? 산업 연계가 진짜 실행 가능한가? 그 질문들이 날카롭게 파고들수록 독일의 약속에는 점점 빈칸이 많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내부 브리핑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죠. 예전엔 독일도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 대신 서늘한 침묵이 흘렀죠. 정말 가능한 건가? 그 짧은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신뢰는 소리내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의심, 단 한 번의 침묵으로 무너지는 법이죠. 설상가상으로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전체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했죠. 부품 병목, 생산 지연, 일정 재조정, 계약 후 재협상. 유럽은 오랫동안 평시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급증한 군수 수요를 감당할 만큼 가볍고 빠른 구조가 아니었죠.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이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대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유럽 전체가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게 납기는 전시회용 슬로건이 아니었죠. 목숨처럼 지키는 산업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 방산, 통합 일정 관리. 빽빽한 현실 속에서도 납기와 생산을 맞춰온 나라였죠. 독일은 여전히 유명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움직이는 강자였죠. 그 차이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극명한 차이를 확인한 순간 오타와의 회의실에는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전 세계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나라였죠. 약속을 미래로 미루지 않았고 산업 파트너와 엇박자를 내지 않았으며 군과 기업과 정부의 이해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방의 오래된 질서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그 질서를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순간을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한국이 하고 있었죠. 캐나다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군, 안보참모, 실무자들 사이에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독일은 위험하다. 유럽 공급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건 한국이다. 이런 문장들이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아직 체면을 보고 있었지만 실무진은 바다를 보고 있었죠. 전장을 아는 사람은 상징보다 실물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물로 답을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쟁사의 화려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한국 조선소의 생산 달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게도 인식의 전환이었죠. 캐나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의 가격도 아니고 한국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느냐 그 하나였죠. 이제 판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독일 중 누굴 고를까를 고민하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시간이 아직 우리를 위해 남아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협상의 언어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폴란드의 선택은 불안을 낳았고 독일의 카드는 균열을 드러냈고 유럽 전체는 전쟁 이후의 병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둘 무너지는 선택지 사이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죠. 더 빠르고 더 완성되어 있고 더 현실적이며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답을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죠. 우리가 대안을 찾으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독일은 더 이상 내게 대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남아있었지만 움직임은 흐려져 있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대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계약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 현실이었죠. 대안이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캐나다의 진짜 국경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얼음 아래의 침묵 속에 있죠. 많은 이들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캐나다가 진짜로 지켜야 하는 건 해군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북극이라는 거대한 공간 자체였죠. 얼음이 녹고 새로운 항로가 열리는 21세기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략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얼음이 녹을수록 항로가 열리고 항로가 열릴수록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바다를 실제로 누가 통제하느냐가 곧 주권이 됩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고 북극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중국도 점점 더 북극을 전략 공간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캐나다는요. 지도 위로는 거대한 북극 국가입니다. 하지만 바다 및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숨어들고 추적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만 지켜지죠. 북극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수상함은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고 날씨에 흔들리고 적에게 쉽게 노출되죠. 결국 북극에서 주권을 지키는 건 깊은 바닷속에서 숨죽여 움직이는 잠수함뿐입니다. 잠수함은 북극에서 단순한 전투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알고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존재의 증거였죠. 그런데 그 증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급의 문제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에서 버틸 수 없는 전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캐나다는 핵잠수함 보유국이 아닙니다. 당장 그것을 새로 갖추는 건 막대한 비용과 시간,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죠. 결국 캐나다에게 필요한 건 핵잠수함의 버금가는 자막 능력으로 북극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벽 끝에서 저는 한국의 장보고 3를 만났죠. 이 잠수함에 탑재된 세계 최초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 이건 단순한 부품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역사를 다시 써버린 작전 개념의 혁명이었죠. 기존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잠수함은 취약해집니다. 적에게 노출되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죠.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방정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오래 숨을 수 있고 더 조용히 움직이며 더 안정적인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서방의 전통 강국들이 수십 년간 머물러 있던 기술의 벽을 한국이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얼음 아래에서는 단 한 번 덜 들키는 것이 전쟁 전체를 바꿉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상식을 다시 쓰고 있었죠. 서방의 전통 강국들이 여전히 오래된 기준에 기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북극의 다음 전장을 상상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웠고 솔직히 경이로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쇠빙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쇠빙선을 민간 선박이나 보급선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북극에서 쇠빙선은 국가의 손과 발이죠.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들고 보급로를 유지하고 군사활동 전체의 배경을 떠받칩니다. 잠수함이 얼음 아래의 그림자라면 쇠빙선은 얼음 위에서 질서를 여는 망치죠.